안녕하세요. 메타 3분기 실적. 오늘은 그중에서도 CFO 수잔 리의 발표 내용에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CEO의 큰 그림이나 질의응답 말고요. 딱 CFO가 준비한 그 발언들, 거기에 회사의 진짜 속사정이 담겨 있잖아요. 맞습니다. CEO가 방향을 제시하면 CFO는 이제 그걸 어떻게 숫자로 만들어가는지, 그 현실적인 계획을 보여주죠. 저희가 오늘 볼 자료도 메타 공식 발표 녹취록에서 딱 그 CFO 발표 부분이고요. 목표는 역시 숫자를 통해 메타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 방향을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CFO 발언을 보면 뭐랄까 회사의 재무 상태나 비용 구조, 또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마 여러분도 메타 재무의 핵심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수잘리 CFO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역시 그 주력 사업이죠. FOA 실적인데요. 네, 와, 사용자 규모가 여전하네요. 9월 기준으로 매일 35억 명 이상이 메타 앱 중 하나는 쓴다고 하니까 정말 많습니다. 네, 그 기반 위에서 매출도 인상적이었죠. FO의 총 매출이 5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늘었고요. 26%요? 네, 그중에서도 핵심인 광고 매출이 51억 달러인데 이것도 똑같이 26% 성장했습니다. 뭐 고정 환율로는 25% 정도 되는데 그래도 대단한 거죠. 이야, 26% 성장 정말 높은데요. 근데 이 광고 매출 뭘로 이렇게 큰 성장을 한 걸까요? 그냥 사용자가 많다고만 되는 건 아닐 텐데. CFO가 딱 두 가지를 짚었어요. 첫 번째는 광고 노출수, 이게 14% 늘었다는 겁니다. 노출 자체가 늘었다. 네, 모든 지역에서 다 잘 나왔는데 특히 그 비디오 컨텐츠 소비가 늘어난 게 컸다고 봐요. 사용자들이 앱에 더 오래 있으니까 광고 볼 기회도 많아진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요인은 역시 광고 단가인가요? 맞습니다. 광고 평균 단가가 10% 올랐어요. 오, 이건 이제 광고주들이 메타 광고 효과 있네. 돈 더 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광고 성과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뭐 단가 낮은 지역이나 서비스에서 노출이 좀 늘면서 전체 상승폭을 약간 까먹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수요는 엄청 강하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광고 말고 그 기타 매출, 여기도 성장이 꽤 컸던데요. 소의 기타 매출이 6억 9천만 달러, 59%나 늘었다고요. 이건 뭔가요? 이건 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업들이 쓰는 워챗 유료 메시징 서비스. 아, 기업용.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파란 딱지 달아주는 메타 인증 구독 서비스 매출이에요. 아, 메타 베리파이드. 네. 뭐 아직 광고에 비하면 금액 자체는 작지만 그래도 59% 성장은 주목해야죠. 핵심 광고 말고 다른 데서도 수익을 좀 내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FML리는 전반적으로 되게 탄탄해 보이네요. 그럼 다음으로 그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리얼리티 랩스. 거긴 어땠습니까? 매출이 4억 7천만 달러, 전년 대비 74%나 급증했던데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 거 아닌가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74%면 엄청난 건데. 네. 근데 CFO가 여기 되게 중요한 설명을 붙였어요. 이 급증이 사실은 시점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점 차이요? 네. 작년 3분기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이제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소매 파트너들이 퀘스트 헤드셋 재고를 3분기에 미리 당겨서 주문했다는 거죠. 아, 작년에는 퀘스트 신제품이 4분기에 나와서 3분기엔 그런 선주문이 없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4% 성장을 그냥 고지고대로 엄청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만 보긴 좀 어려운 거죠. 아하, 그러네요. 물론 뭐 3분기에 새로 나온 AI 안경 판매도 도움이 됐지만 이 74% 숫자에는 작년과의 그 시점 차이 효과가 꽤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 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 랩스 자체의 어떤 순수한 성장세라기보다는 재고 확보 시점이 달라지면서 생긴 뭐랄까 일종의 숫자 부스팅 효과가 있는 셈이죠. 이 부분을 CFO가 딱 짚어준 게 중요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 전체 실적으로 한번 가보죠. 총 매출은 512억 달러. F 패밀리가 잘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고요. 근데 총 비용이 307억 달러. 무려 32%나 증가했어요. 네, 맞아요. 매출보다 비용 증가율이 더 높은 게 좀 눈에 띄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이번 발표에서 CFO가 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비용 증가율이
2분기보다 무려 20%포인트나 더 가팔라졌거든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 비용. 이게 늘었어요. 뭐 새로운 소송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비용 쌓은 것도 있고, 또 작년 3분기에는 오히려 쌓아뒀던 비용 일부가 다시 돌아오는 환입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영향도 크죠. 기저효과도 있었군요. 그럼 법률 비용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직원 보상 비용 증가입니다. 특히 그 AI 분야 중심으로 해서 기술 인력을 막 뽑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커진 거고요. 아, 사람을 많이 뽑았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인프라 관련 비용. AI 모델 돌리고 서비스 운영하려면 데이터 센터도 더 필요하고 서버 같은 설비 투자도 늘어나니까 거기서 나오는 감가상각비, 또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뭐 AWS나 애저 같은 거 쓰는 비용도 늘었고요. 이런 게 다 합쳐진 결과죠. 인력 얘기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직원 수도 꽤 늘었죠. 3분기 말에 보니까 78,400명 넘었다고. 전년 대비 8% 증가라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뽑은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비용 증가랑 딱 연결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CFO가 우선 채용 분야로 밝힌 게 수익화, 모니타이제이션, 그리고 인프라, 리얼리티 랩스, 또 최근에 만든 메타 초지능 연구소 같은 AI 관련 부서들, 그리고 또 하나가 규제 대응 및 규정 준수 분야예요. 아, 역시 AI랑 인프라 그리고 규제 대응이군요. 그렇죠. 결국 AI 역량 키우고 그걸 뒷받침할 인프라 만들고 또 점점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맞춰서 사람 뽑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회사의 전략 방향이 인력 구성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매출도 늘었지만 진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늘었네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25억 달러, 영업이익률 40%면 뭐 여전히 대단한 수준이긴 한데요. 그런데 재무제표 딱 보면 순이익이 갑자기 27억 달러로 확 줄어 보이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혹시 뭐 큰 문제라도 있었던 건가요? 아, 이거는 약간 회계적인 이슈인데요. CFO도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영업이랑은 상관없는 일회성 비현금 세금 비용 때문입니다. 비현금 세금 비용이요? 네. 3분기 법인세율이 무려 87%로 잡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 세법이 바뀌면서 예전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쌓아뒀던 거, 그러니까 미래에 세금 혜택 볼 거라고 예상했던 자산을 이제 못 쓰게 될 것 같으니까 장부에서 대규모로 그냥 떨어낸 거예요. 비용 처리한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장부상으로만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일회성 요인 빼면 실제 순이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CFO 설명으로는 그것 빼면 순이익은 186억 달러, 주당 7.25달러 정도고 실질적인 법인세율은 한 14% 수준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아하, 오히려 재밌는 건 이렇게 회계상 비용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이 새로운 세법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상당한 현금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번 분기 처리는 세법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전체 영향을 그냥 한 번에 장부에 반영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실제 현금 흐름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죠. 와,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회계 이슈였군요. 그럼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주주 환호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투자를 엄청 하는 것 같은데 주주들도 좀 챙기고 있나요? 네, CFO 발표 보니까요. 3분기에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서버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런 데 쓴 돈이 194억 달러나 됐어요. 와, 194억 달러. 네, 엄청나죠.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이 106억 달러나 됐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 돈으로 32억 달러어치 자사주 사들이고 13억 달러는 배당금으로 주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배당까지. 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주주들한테도 돈을 돌려주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미래 전망 쪽으로 가볼까요? CFO가 메타 성장의 두 축으로 커뮤니티 참여도랑 수익화 효율성 이걸 꼽았잖아요. 먼저 참여도 쪽은 좀 어떤가요? 긍정적인 신호가 많았나요? 네,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워츠앱 전부 다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요. 특히 사용시간 증가세가 눈에 띄었어요. 3분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둘 다 사용시간 증가율이 그전 분기보다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사용 시간이 더 늘었다고요? 네.
심지어 미국에서는 총 사용 시간이 작년보다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대요. 와, 그 비결이 뭘까요? 왜 더 오래 쓰는 거죠? CF4는 이제 제품 자체 개선이랑 추천 시스템 고도화, 이걸 주요 원인으로 봤어요. 특히 그 AI 기반 추천 모델 구조를 최적화하고 더 좋은 모델링 기법 쓰고 사용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더 많은 신호로 활용하면서 추천 품질을 높였다는 설명이죠. AI 추천이 중요하군요. 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는 신선한 컨텐츠, 그러니까 당일 올라온 릴스 노출 비중을 연초보다 2배나 늘렸다고 하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결국 사용자들이 더 만족하고 더 오래 머물게 만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추천 시스템 역할이 진짜 점점 커지네요. 그럼 2026년에는 이 추천 시스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던가요? 한 3가지 방향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인스타그램에서도 페이스북처럼 사용자 한 명 한 명의 다양한 관심사를 더 넓게 반영하는 콘텐츠를 보여주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 더 개인화된 피드를 만들겠다는 거죠. 둘째는 장기적으로 랭킹 모델 자체를 좀 혁신하겠다. 지금 연구 중인 새로운 기초 랭킹 모델이 있는데 이걸로 2026년에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랑 컴퓨팅 파워를 써서 사용자한테 더 딱 맞는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기대되네요. 셋째는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이걸 써서 비디오나 게시물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키우겠다. 그래서 사용자의 숨은 관심사까지 파악해서 관련 콘텐츠를 찾아주는 능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메타 AI나 스레드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은 좀 어떻습니까? 잘 크고 있나요? 메타 AI는 사용자가 계속 늘고 있고 특히 메타 안의 콘텐츠, 뭐 릴스 같은 거를 검색 결과에 잘 녹여내는 작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지 생성 같은 기능도 인기가 많아서 앱 안에서 사용자들이 만든 이미지가 200억 개가 넘었고 특정 기능 내놓은 다음에는 이미지 생성이 10배 넘게 늘었다네요. 와, 10배요? 네, 스레드도 추천 기능 좋아지면서 일일 활성 사용자랑 사용시간 둘 다 아주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3분기에 랭킹 알고리즘 최적화만으로 스레드 사용 시간이 10%나 늘었다고 하니까 이 추천 기술의 힘이 대단하죠. 여기에 뭐 DM 기능 같은 새로운 기능도 계속 넣으면서 사용자 기반 넓히고 있고요. 참여도 쪽은 확실히 분위기가 좋네요. 그럼 다른 한 축, 수익화, 효율성. 이건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사용자들이 늘고 오래 있는 것도 좋은데 결국 이걸 돈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CFO가 AI 기술 역할을 아주 강조했어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광고 지면 자체를 최적화하고 또 확장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존 지면에서는 사용자 경험 안에 치면서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광고를 보여주도록 계속 조정하고 있고요. 동시에 스레드나 왓챗 상태 업데이트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도 점진적으로 광고를 넣으면서 장기적으로 광고 팔 곳을 더 늘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향은 역시 광고 시스템 자체 성능 개선이겠네요. AI가 여기서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CFO가 여러 기술적인 진전을 얘기했는데 핵심은 AI 모델을 더 크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광고 성과를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티스라는 통합 모델 구조를 도입해서 여러 광고 목표에서 전환율을 한 3% 정도 올렸다고 해요. 레티스요? 네, 예전에는 수백 개의 작고 전문화된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걸 레티스 같은 더 크고 일반화된 몇 개 안 되는 모델로 통합했더니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좀 흥미롭죠? 앞으로도 이런 모델 통합 작업을 계속해서 효율이랑 성능을 더 높일 거라고 합니다. 와, 여러 개의 작은 모델보다 소수의 큰 모델이 더 효율적이고 성능도 좋다. 약간 뭐 여러 전문가 팀보다 소수 정예 팀이 더 잘하는 거랑 비슷한 걸까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실제로 CFO도 이런 모델 통합이랑 고도화를 통해서 광고 시스템 복잡성을 줄이고 더 많은 데이터랑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광고 관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외에도 광고가 딱 나가기 직전에 최종 결정하는 런타임 모델이나 뭐 초기 단계에서 광고 후보 출연에는 검색 모델, 안드로메다 이런 걸 개선해서 각각 2% 이상 전환율 상승, 14% 광고 품질 향상 이런 성과를 냈다고 보고했고요. 기술적인 것 말고 광고주들이 좀 직접 느낄 수 있는 기능 개선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어드밴티지 플러스 같은 자동화 도구들이요? 네, 있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 설정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서 광고주들이 자동화 기능을 더 편하게 쓰도록 업데이트했고 이 자동화 솔루션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 규모, 런레이트가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600억 달러요? 와. 네. 또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 기능, 뭐 이미지에 움직이는 효과를 주거나 짧은 동영상을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도구들 쓰는 광고주가 전 분기보다 20% 늘었다고 하고요. AI가 만들어주는 배경음악 기능 같은 것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광고주들이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광고하도록 AI가 아주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메시징 쪽 성과도 얘기했죠. 왓츠앱 같은 거로 기업이랑 고객이 소통하는 거요. 네. 클릭하면 바로 왓츠앱 대화창 열리는 광고, 클릭 투 왓츠앱. 이거 매출이 작년보다 60%나 늘었다고 합니다. 아주 강한 성장세죠.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고객 문의에 답하거나 물건 팔 때 쓸 수 있는 비즈니스 AI 솔루션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초기 테스트 시장에서 벌써 수백만 건 대화가 오갔다고 하니까 가능성을 본 거죠. 점차 서비스 국가란 기능을 늘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웹사이트에 이 비즈니스 AI를 붙여서 잠재 고객 찾는 것부터 구매까지 다 도와주는 기능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현재 성과도 좋고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도 정말 활발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번 돈 또 자원들 이걸 앞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쓸 계획일까요? CFO가 밝힌 자본 배분 최우선 순위는 뭐였나요? 이게 최우선 과제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서는 장기적인 유연성 확보, 이걸 강조한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장기적인 유연성 확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예를 들면 당장 필요 없어도 나중에 데이터 센터 지을 땅을 미리 사둔다거나 아니면 모든 걸 직접 다 짓기보다는 필요할 때 유연하게 컴퓨팅 자원을 쓸 수 있게 외부 클라우드 파트너랑 전략적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의 의미예요.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 시장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여러 옵션을 확보해두겠다는 전략인 거죠. 아하. CFO는 메타의 탄탄한 재무 상태랑 현금 창출 능력이 이런 유연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 앞으로의 구체적인 재무 전망 어떻게 나왔나요? 당장 다음 분기, 4분기 실적 가이던스부터 좀 보죠. 4분기 총 매출은 56억 달러에서 59억 달러 사이로 예상했습니다. 3분기보다는 높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살짝 못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범위예요.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외환 변동이 매출 성장에 한 1% 정도 좋게 작용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전망에는 광고 매출은 계속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점 차이 때문에 리얼리티 랩스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 전체 연간 전망치는 어떻게 조정됐나요? 비용이랑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연간 총비용 예상 범위를 1,160억 달러에서 1,180억 달러로 제시했어요. 이전 전망치보다 아래쪽이 좀 올라갔죠. 작년보다 22%에서 24%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설비 투자, 캐펙스 예상 범위도 70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이것도 이전 전망치보다 하단이 40억 달러나 올라갔습니다. 와, 캐펙스가 700억 달러 이상. 네, AI 인프라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다만 4분기 법인세율은 아까 그 일회성 요인이 없어지면서 12%에서 15% 수준으로 정상화될 걸로 봤고요. 2025년에도 정말 비용이랑 투자가 엄청난데 2026년 전망은 분위기가 더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요. CFO가 어떤 표현을 썼길래요? 네, 2026년 전망 얘기할 때 CFO 톤이 좀 달랐어요. 2026년에는 AI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걸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뭐 핵심 광고나 사용자 참여 늘리는 투자는 계속하겠지만 AI 모델과 제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 용량 확보, 이게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지난 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필요한 컴퓨팅 파워 규모가 상당히 substantially 더 커졌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커졌다. 그래서 2026년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나요? 구체적인 숫자는 안 줬지만 아주 강한 표현을 썼어요. 2026년 설비 투자, 캐펙스 증가폭이 2025년보다 현저히 클 것, 노티블이 라저레라고 했고요. 현저히 크다. 네. 또 총비용 증가율도 2025년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 significantly faster percentage rate가 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역시 AI 인프라 투자, 자체 데이터 센터 짓고 외부 클라우드 쓰고 감가상각비 늘고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AI 인재 포함해서 기술 인력 더 뽑으니까 인건비 오르는 거. 이건 뭐 사실상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단기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읽힙니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예고했네요. 미래를 위한 베팅인데 그만큼 좀 위험 부담도 따를 것 같은데요.
CFO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나 경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역시 법률 및 규제 문제라고 했어요. 특히 유럽연합 EU에서 개인 맞춤 광고 줄이라는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유럽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 유럽 규제가 크군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26년에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여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큰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도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메타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CFO의 목소리를 통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면 AI 기반 광고랑 사용자 참여로 지금 실적은 아주 강력하지만 동시에 미래 AI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그렇죠. 현재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담대한 투자의 발판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CFO 바로는 현재 그 재무적인 강점하고 미래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말 대규모 투자 필요성 사이에 그 극명한 대비를 잘 보여줬어요. 단기적으로 비용 늘고 투자 부담 크겠지만 이게 AI라는 큰 파도에 올라타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마주칠 뭐 규제나 소송 같은 현실적인 위험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CF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백 개의 전문화된 AI 모델을 레티스 같은 더 적고 더 크고 더 강력한 모델로 통합했더니 오히려 광고 성과가 개선되었다고요. 효율성과 성능, 이걸 다 잡았다는 건데요. 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AI 기술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데 단순히 더 강력한 AI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메타 사례처럼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한 모델들을 최적화해서 통합하는 능력, 이게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아, 효율성과 통합 능력. 네. 어쩌면 미래 AI 경쟁의 승패는 순수한 기술력만큼이나 이 효율화와 통합 능력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쭉 지켜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찾아보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